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주말 뉴스입니다. 텔레그램에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 유포한 일명 갓갓 문형욱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만 10명인데요. 올해 24살인 문형욱은 19살이 되던 해부터 유사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결정적 증거는 휴대전화였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2017년에 폐기된 휴대전화를 찾았고 그 안에 3,000개가 넘는 범행 이력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2017년 당시 문형욱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데다 그가 19살에 트위터 등에서 유사 범행을 했다라고 진술해 여죄를 수사 중입니다. 특히 N번방 입장료를 받은 문화상품권을 피해자들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피해자 조사 시 가명조서를 사용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여성 경찰관의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므로 범죄 피해를 입었으나 신분 노출 등의 우려로 신고를 망설이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문형욱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9개입니다. 음란물 제작과 유포, 강간의 유사성 행위까지 최소 1년에서 많게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공범 4명과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16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3일 신상에 공개된 문형욱은 18일 검찰 송치 과정에서 얼굴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구 경북 섬유 산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출이 막히고 내수 소비도 줄어들면서 섬유 산업 경기는 역대 최악으로 떨어졌는데요. 위기에 빠진 지역 섬유 산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의 한 염색 가공업체. 공장 안쪽에 출고되지 못한 천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주문이 뚝 끊긴 겁니다. 달마다 적자가 5천만 원 넘게 쌓이고 있는 상황. 어쩔 수 없이 직원 절반이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수출 오다는 거의 이제 제로 상태고 한 50%밖에 가동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대구 경북 지역 섬유 산업이 크게 휘청이고 있습니다. 내수도 내수지만 미주와 유럽 등 수출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3, 4월 대구 경북 지역 섬유 경기 체감 지수는 57.5점으로 2005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낮았습니다. 2월에서 6월이 섬유업계의 성수기인데도 경기는 바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업계가 이미 셧다운된 수출이나 이런 것 생산이 거의 중단된 이런 상태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저희 업계로서는 한 6월이 접어들면은 굉장한 위기가 올 거다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합성섬유 제조사들은 한 달 평균 3만 7천 톤인 생산 물량을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10,000톤 줄일 예정입니다. 대구 염색공단 염색업체의 80%도 휴업이나 단축조업에 들어갔습니다. 공정 중에 있는 것도 올 수도 떼야 되고 또 지금 뒤에 오다가 전이었기 때문에 완전 기계들은 다 써가 있다 공장들이.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또 지자체 대구시에서 우리 공단을 좀 더 되돌아보고.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섬유 경기. 지역 섬유 산업을 살릴 수 있는 지원과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지난 1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원전의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 저장소 맥스터 추가 건설을 승인했죠. 찬반 여론을 수렴하는 공론화도 진행 중인데요.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지금 경주에 있는 핵폐기물을 모두 들고 가라며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월성원전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 저장소인 맥스터 추가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경주역 광장에 모였습니다. 진행 중인 공론화 과정을 중단하고 현재 쌓여 있는 핵폐기물을 모두 반출하라며 천막 농성에 돌입한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공론화는 맥스터 전설 공론화가 아니다. 2005년 주민투표 이행을 위한 공론화, 고준위 핵폐기물 반출 방안 논의를 하는 공론화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들은 중저준위 방패장 유치지역 특별법에도 사용 후 핵연료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맥스터 추가 건설은 엄연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지난 2005년 경주에 중저준위 방패장을 유치할 당시 정부는 2016년까지 고준위 핵폐기물은 경주 밖으로 이전하기로 한 바 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경주는 중저준위 방패장이 설치가 됐고 유치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 정부 원자력위원회의 의결과 그리고 그것을 담보하기 위한 그 방패물 유치지역법 18조의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미 올 1월 맥스터 추가 건설을 승인한 상황. 여론 수렴을 위해 구성된 지역 실행기구도 이달 초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마친 뒤 최종 결정에 참여할 시민들을 모집 중입니다. 본 설명회 때는 재검이 참여를 해가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검이 참여 문제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원래 정례로 협의체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 그걸 하자고 재검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4년 전 시작된 맥스터 증설 논의. 핵폐기물이 가득 차는 시점을 1년여 앞둔 지금도 여전히 평행선만 달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의료기기를 생산하려면 멸균 공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요. 이 공정을 할 수 있는 곳이 흔치 않습니다. 영남 지역에서는 영천 바이오메디칼 생산기술센터가 유일한데요. 이 기술이 의료기기는 물론 농식품과 환경, 공업 등 모든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의료기기가 담긴 상자가 컨베이어 벨트를 지나갑니다. 전자가속기 구간을 통과하면 의료기기는 완전 멸균 상태가 됩니다. 단순해 보이는 공정이지만 효과는 큽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멸균을 했던 제품은 복강경 때 사용할 때 발생하는 유해 가스를 차단하는 필터의 제품이고요. 실제로 이런 필터를 멸균하는 과정에서 독성 가스를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전자선 멸균을 통해서 이 제품을 출시하게 됐고 상당히 전문의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전자가속기에서 나온 전자선이 물체를 투과하는 전자선 조사 기술. 기존 멸균 방법인 에틸렌 옥사이드 가스 방식이나 감마선 방식의 단점을 보완한 만큼 활용 분야도 다양합니다. 의료기기의 멸균은 물론 농산물의 저장성을 높일 수 있고 보석의 발색과 문화재 보존, 유해물질 분해 등에도 쓰입니다. 공업 분야에서는 폴리머 및 고무 재질을 개진하고 전기 전자 소재의 성능을 개선하고 재료의 기능성을 부여합니다. 또한 환경 쪽에서는 유해물질이라든지 폐수,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고 보건위생에서는 식품의 위생화라든지 식품의 저장 기간을 정대하고 의료기기, 바이오 소재의 멸균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전자선 조사 기술. 부품 소재와 한약재, 농식품 등 지역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문경에는 80년 가까이 된 양조장 건물이 있는데요. 경북 산업유산이기도 한 이 건물이 최근 이주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공간 조성으로 새로운 볼거리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944년부터 50여 년 동안 막걸리를 만들던 산양 양조장 건물. 최근 리모델링을 거쳐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양조장의 특색을 살려 막걸리로 만든 빵을 팔고 문경 지역 작가들의 작품도 판매합니다. 일단 동네에 생긴다는 게 좋았고 의미 있는 공간에 제가 일하게 돼서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귀촌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 역할도 겸합니다.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시로 머물 공간도 마련해 이주 청년들과 지역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곳곳에는 산업유산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 원형을 보존한 내부 구조와 소품들이 전시돼 관광지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지역분들과 협의를 거쳐서 여기 여행 패키지를 만들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오신 분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른 곳에도 들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 상품이나 아니면 메뉴도 개발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산업유산이 이주 청년들의 공간으로 탈바꿈한 산양 정행소. 앞으로 문경의 새로운 명소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우리 지역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만나보는 순서. 이 시간에는 대구 동구 강대식 당선인의 공약과 계획을 들어봅니다. 강대식 당선인이 생각하는 동구 지역의 현안과 발전 방안은 무엇일까요? 권미경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무겁게 가라앉은 지역 경제. 3월 기준 대구 경북 지역 취업자 수는 1년 새 11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강대식 당선인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일자리를 꼽았습니다. 민이 스스로 창출하는 일자리하고 또 관이 주도하는 안정형 일터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고 대구의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대외에 알리고 지역 발전을 위한 첫 단계로는 교통망 연결을 강조했습니다. 혁신도시와 원도심, 군공항 후적지와 도심, 이시아폴리스를 잇는 교통망을 복원해 지역을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도시가 전부 다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교통망을 잘 연결해서 편리성을 어떻게 회복할까. 또 우리 주민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는데 이 교통이 큰 작용을 할 수 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도 서두를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 내 이전 부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항이 떠난 자리를 어떻게 개발할지 밑그림을 그릴 예정입니다. 국방부를 상대로 좀 조속히 이 선정위원회를 개최토록 힘을 쓰겠고요. 이 부분은 우리 군위 의성 지역에 당선된 우리 국회의원 당선인과 우리 지역 또 머리를 맞대서 빨리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대구 동구.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계속해서 상주 문경 이미자 당선인의 공약과 계획을 들어봅니다. 임 당선인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농산물 최저가 도입제를 발의해 농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21대 총선 상주 문경 선거구에서 64%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지역구 국회의원에 선출된 이미자 당선인.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로 활동하며 구직자 취업촉진법과 국가주도 폐기물 처리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민간 영역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국가가 나서서 처리할 부분들이 있어서 공공기관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제가 발의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것이 이번 5월 달에 이제 통과가 됐고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담도 받고 자기에게 맞는 직업 훈련도 받고 그렇게 해서 취업 알선도 받아서 갈 수 있는. 임 당선인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농산물 최저가 도입제를 약속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작물에 대해 최소한의 판매가를 보존해주자는 취지입니다. 노동자들도 일하게 되면 최저임금을 보장하듯이 우리 농업인들도 농사 짓고 나서 그게 들어간 생산 비용 이하로 가격이 폭락했을 때는 이거를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다.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언제까지 지자체만 맡겨둘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가 차원에서 이 밖에 지역 발전을 위해 문경 김천 간 중부내륙 고속철도 조기 완공과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 문경 지질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벨트 조성 등의 공약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은 상주, 넷째 주 수요일은 문경에서 민원의 날을 개최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저 이미자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를 마련하고 있으니 이미자 당선인 대담은 18일 저녁 6시 45분 채널 25번 헬로 이시토크를 통해 방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등교 개학 벌써 5번이나 미뤄졌는데요. 오는 20일부터 고3부터 순차적으로 개학 예정인 가운데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등교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화면으로 보시죠. 먼저 등교 수업 운영 기본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학교 및 학급 규모에 따라 1에서 5부제, 격일제, 격주제 등 맞춤형 등교 수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지금까지 실시한 원격 수업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브랜디드 수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셋째,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회 체험학습 신청 사유에 가정학습을 추가하고 60일까지 허용하겠습니다. 학교 급별 등교 수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은 유아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맞벌이 가정의 경우 육아에 대한 부담을 들어주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급당 인원이 10명 이하인 유치원은 5월 27일부터 매일 등원하고 10명을 초과하는 유치원은 긴급 돌봄 유아를 포함 10명 이내로 하여 전체를 1에서 5부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초등학교입니다.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해서 수업 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맞는 다양한 학사 운영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특히 과대 학교 과밀 학급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학습기회 균 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는 25학급 이상인 학교, 격일제 또는 격주제 등교를 하여서 하고 학급별 학생수 25명 초과 학급은 교실을 분리하거나 넓은 교실로 이동하여 수업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중고등학교입니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합니다. 학교 내 밀집도를 해소하기 위해 중학교는 16학급 이상, 고등학교 25학급 이상 과대 학교의 1, 2학년은 학년 단위 격주제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겠습니다. 학급당 28학급을 초과하는 과밀 학급은 학급 내 분반, 특별실 활용, 미러링 수업 등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미러링 수업은 한 반에 수업하는 걸 옆반의 아이들 반을 분반을 해놓고 중계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별도 인력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는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기숙사입니다. 접촉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고 최대 2인 1실까지 가능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1, 2학년은 격주 또는 2주 간격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특수학교입니다. 유초, 중고 단계별 등교 수업 일정을 기본적으로 준용하되 장애 학생의 건강 상태,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등교 수업 일정을 특수학교장이 결정을 합니다. 특수학교 기숙사도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고 최대 2인까지 허용하여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격일, 격주제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위한 통학비 지원 확대, 긴급 돌봄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교회 체험학습 관련입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회 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을 추가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 교회 체험학습 현재 지침은 연간 20일이나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에서 가정학습을 신청할 경우 연간 60일 이내로 확대 허용하고자 합니다. 이는 서울이 어제 34일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사항으로 학생이 일정 기간 집에 머물며 학습하는 것도 출석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걸 등교 선택권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일단 공식적인 용어는 가정학습으로 되어서 계획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가정학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나름대로 온라인이나 또는 과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모든 학생 가정에 식재료 상품권을 지원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77억 원을 들여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 25만 6천 명의 가정에 식재료 상품권 3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상품권은 학교를 통해 드라이브스루나 등기 우편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대구시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유지하되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일부 시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지난 13일부터 적용 예정이던 마스크 미착용 시 최대 300만 원의 벌금 부과 처벌은 유예하고 계도와 홍보 기간을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주 후 방침에 대해서는 오는 26일 범시민 대책위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휴관에 들어갔던 대구 지역 공공시설들이 단계적으로 다시 문을 엽니다. 테니스장과 축구장 등 야외 체육시설은 13일부터, 실내 체육관, 수영장 등은 20일부터 전면 개방됩니다. 또 대구 미술관과 문화예술회관 등 전시시설 13곳은 20일 개관하고 공연장은 5, 6월 사이 무관중 공연으로 우선 문을 열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개관에 앞서 모든 시설에 대해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모의 훈련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경주 해양레저 관광시설이 재개장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연 시설은 주상절리 전망대와 오류 캠핑장, 연동 어촌 체험마을로 코로나 예방 수칙을 지켜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류 캠핑장은 재개장을 기념해 5월 한 달간 주중 이용 요금을 30% 할인하고 연동 어촌 체험마을은 6월까지 숙박시설 이용 요금을 50% 할인합니다. 시민 자율형 무인 도서관인 경주 황성공원 숲속 책 쉼터가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경주시립도서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을 중단했던 숲속 책 쉼터를 14일부터 다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황성공원 내 동편 정자와 계림중학교 사거리 정자 인근에 있는 책 쉼터는 시민들에게 기증받은 도서와 시사 교양 잡지, 어린이 도서 등 600여 권의 도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도서와 잡지 등을 열람하고 반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10월까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위해 농촌 일손 돕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천시는 6월 30일까지를 농촌 일손 돕기 중점 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민원 업무를 제외한 전 직원이 일손 돕기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 농업정책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창구를 개설해 일손 돕기를 희망하는 기관과 단체, 기업체의 신청을 받아 농가를 연계할 방침입니다. 일손 돕기 참여 단체에게는 식대와 교통비, 마스크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가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비접촉 경북 관광지 23곳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관광공사는 경주 건천 편백나무숲과 안동 하회마을, 영양 맹동산 풍력발전단지와 경산 반곡지 등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접촉 경북 관광지 23선은 경북 나들이 블로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 일부 지역에 20일 밤부터 그 다음 날 아침까지 흐린 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물 방향을 되돌리는 작업으로 인해 수성구 연호동과 이천동, 만촌동 2,700세대에 막지 않은 물이 나올 수 있다며 수돗물을 미리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급수 관련 문의사항은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 시설관리소나 수성사업소로 연락하면 됩니다. 산림청이 안동시와 고성군, 울주군 등과 합동으로 산불 피해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산불 피해 면적은 울주 산불 519헥타르, 안동 산불 800헥타르, 고성 산불 85헥타르입니다. 조사단은 위성 영상 분석과 드론 활용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응급 복구의 시급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방침입니다. 응급 복구는 주택지와 도로변 등 생활권과 연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연내 긴급 조치와 벌채를 추진하고 항구 복구는 정밀 산림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연 환경과 산림 기능을 고려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복구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영천 소방서는 최근 화남면과 고경면에서 경운기 사고가 발생하는 등 농기계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논밭 출입 시 안전에 주의하고 농기계 운행 전 점검 실시, 방향 지시 등과 야간 반사판 부착,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하시죠. 최근 안동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한 이후 잇따른 화재 발생으로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산림청 통계를 살펴보면 약 60%의 산불이 조심 기간인 2월부터 5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어떤 예방책이 필요한지, 또 안동 산불 이후 원인 조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전반적인 상황을 이슈토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안동 산불 발생 이후 보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 소식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벌써 보름이나 지났어요. 네. 그 4월 24일이었죠. 그 안동에서 발생한 그 산불이 약 40시간 정도 타면서 축구장 규모로 한다면 약 1,100개 분량인 800헥타르 정도가 불에 탔습니다. 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요. 그 불이 나고 나서 사흘 만에 진화가 됐죠. 사흘 만에 진화가 됐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4채 그리고 그 가축 사육시설 또 창고 등 14개 동이 그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800마리 정도가 그 죽었는데요. 이번 안동 산불이 사실은 이제 주목받는 이유는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2월에서 5월 사이에 불이 가장 나기 그 좋은 시기지 않습니까? 네. 이 시기에 바람도 많이 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가장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 안동에서 다시 산불이 났다는 겁니다. 지난해 그 고성에서 산불이 나서 사상 최대 피해를 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네. 안동에서 난 산불은 국내에서 3번째로 큰 피해를 냈었거든요. 네. 사실 지금까지도 그 산불이 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지금 소방당국에서는 지금 그 원인을 지금 계속 조사는 하고 있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또 그 이후에도 또 큰 불이 3번이나 또 발생을 했어요. 우리 지역에서는 지난 4일 날이었죠. 봉화에 있는 소천면 일대 야산에서 불이 나서 약 2시간 정도 그 발생을 해서 진화한 적이 있었고 또 그 고성에서도 그 강원도 고성에서도 지난해 산불에 이어서 이번에도 또 산불이 났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일도 있었는데요. 이런 그 화재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면서 이제 화재 사고에 대한 그 안전에 대한 그리고 세간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안동 산불도 그렇고 고성 산불도 그렇고 지난해에도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화재 사고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좀 있었거든요. 실제로 화재 사고가 늘어났는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방금 그 우리 조정훈 기자께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쭉 좀 해주셨죠. 네. 이제 강원도 산불, 안동 산불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주로 4월달에 이렇게 산불이 나다 보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4월달에 산불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굉장히 또 이제 그 날이 마른 날이 많잖아요. 보통 이제 비도 적게 오고. 근데 실제로는 통계적으로 보면 1월달에 4월달이 건조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화재 건수는 다소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걸 이제 그 한 10년 정도의 데이터를 보면 그 소방청의 국가화재정보센터라고 하는 그 데이터를 기록하는 그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보면은. 근년에 한 10년 정도로 3년 주기로 이 변화가 좀 있어요. 2011년에서 13년도는 좀 감소를 했다가 2014에서 16은 다시 또 좀 증가를 했다가 그 다음에 2017년에서 지금 2019년 기준으로 다시 또 내려갔어요. 감소를. 근데 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 미미하다. 네. 그래서 엄청 많이 나는 건 아니다. 수치로는. 그리고 또 통계청에서 이 집계하는 그 전국의 화재 발생 건수도 보면 해마다 뭐 이루어지는 그 화재가 뭐 수천 건이죠. 그 한 10년 정도가 이제 4만 건 정도로 집계가 되는데 그 중에서 2019년도가
가장 또 적고 2015년도가 좀 가장 많은 편인데 전체적으로 평균을 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불조심 안 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제 이 통계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은 화재 예방에 집중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안동 산불은 원인을 알아내는 것 이후 화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안동 소방서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최승열 안동 소방서 예방총괄 담당 계장 연결돼 있습니다. 계장님, 우선 안동 산불의 원인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전이 좀 있는지 알려주시죠. 현재까지 산불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산불의 원인으로 농부산물 소각, 입산자 실화 및 하기 취급 부주의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현재 산림당국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추산 피해 규모만 발표가 된 상황이고 정확한 피해 규모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까지 파악이 됐습니까? 민청에 따르면은 안동시 풍치면 인근 야산에서 발생해야 나무면으로 확대된 산재 피해 규모는 약 800헥타로 정도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은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며 재산 피해는 주택 7채, 창고 3동, 축사 4동, 그린하우스 3동 등 총 21개소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안동 소방서에서는 산불이 민가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민가 방어와 세계 문화유산인 금산 성원과 하해 마을 지구 방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우리 안동 지역은 사찰 고택이 많은 문화유산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당시 진압 과정에서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진압 과정이 어땠는지도 잠시 전해주시죠. 강풍이 많이 불어가지고 저희들이 소방 차량을 배치를 민가 쪽으로 많이 방어를 했는데 워낙 강풍이 세게 불다 보니까 산과 산 사이를 계속 넘나들고 민가 쪽으로 계속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지만은 소방 차량을 요새 배치하여 민가 방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네, 이처럼 화재는 예방은 가능하지만 예측이 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방만이 최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봄철 발생하는 산불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지 알려주시죠. 예. 봄철 산불 주요 원인은 입산자의 실화, 쓰레기 소각, 돈밭으로 태우기 등 부주의된 화재가 최근 5년간 51%로 가장 높은 곳에 나타났습니다. 부주의로 인한 산불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사전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해야 합니다. 산불 예방 방법으로는 첫째, 입산 시에는 성냥과 라이터,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아야 되며 둘째로는 야외에서 치사를 하게 될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만 안전하게 이용해야 하며 치사가 끝난 후 반드시 주변에 불씨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소각, 농부산물을 소각할 경우 반드시 119로 사전 신고해 가더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대형 산불로부터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며칠 전 안동 산불로 인해 많은 살림이 소실되고 민가에도 일부 피해가 있었습니다. 봄철에는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기 때문에 농부산물이나 쓰레기 소각 등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등산 등 입산 시에는 화재 소지하지 마시기 바라며 각 가정에서도 음식물 조리나 화목 보일러, 아궁이 난방 시 주의를 기울인다면 화재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네, 최승열 안동소방서 예방총괄 담당 계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안동 산불로 인한 임야 피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주택을 잃은 주민들은 하루빨리 피해 지원이 돼야 일상으로 좀 돌아갈 수 있을 텐데요. 주민들에 대한 주택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다행히 인명 사고는 없었지만 네. 주택이 불에 타거나 했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집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서는 이제 지금 재난구호협회에서 5평짜리 지금 조립식 임시주택을 지금 마련을 해줬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사실 이제 그 임대다 보니까 1년 계약이거든요. 1년 계약이고 최대 3년까지만 그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은 이제 좀 막막한 편이죠. 그리고 또 이 사실 그 주택이 전파됐을 경우 또는 완파됐을 경우 그걸 다시 지으려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그 행정안전부 재난보호법에 따르면은 전파됐을 경우는 약 주택 한 채당 1,300만 원만 줄 수 있고 반파됐을 경우에도 650만 원만 그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다시 집을 짓기에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돈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돼지가 800마리가 지금 죽었고 돈사가 지금 불에 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 돈사를 지금 지켰던 그 농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피해 지원을 한다는 게 기껏해야 생계 지원 정도가 이제 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생계 지원도 한 달치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이번 그 산불이 인명 피해라든지 재산 피해가 크게 나지는 않았지만 3일 동안 그 불에 탔었고 또 그 주변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던 그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소홀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것이죠. 네, 더욱이 재난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경북도가 판단을 좀 잘못해서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리고 또 이후 책임 회피를 했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것도 좀 잠시 짚어볼까요? 지금 안동 산불 이후에 지금까지 이어지는 가장 핫한 이슈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경북 경상북도의 판단 미서 그리고 경상북 도지사의 언행 이 부분이 관계한 문제인데 그야말로 이 건년에 있었던 작년에 강원도 고성 속초 산불 외에 올 들어와서 가장 전국의 큰 산불이 안동 산불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고속도로가 통제되는 정도의 대형 산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경상북도가 이 시기를 놓쳤다, 대응 타임을 놓쳤다. 거기서 하는 얘기가 산불의 지휘나 지휘권은 시장 군수한테 있다. 이렇게 이제 도지사는 얘기를 했죠. 이러면서 이제 그 도의회에서 도의원이 질의를 해서 이 봄에 그리고 바람이 세찬 시기였습니다. 그 시점에 산불이 엄청나게 확산될 것은 누구보다도 이 명약관한데 그걸 파악을 못하고 도지사가 술자리를 했다, 술판을 벌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과를 요구하게 됐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는 도지사 입장에서는 1년에 경상북도에도 크고 작은 연간 산불이면 100건 일어나는데 도지사가 직접 현장에 간 적이 없다. 그래서 뭐 따지고 보면 내 책임 아니다. 그리고 또 그날 21대 국회의원으로 새롭게 당선된 당선인들과 경상북도의 이 묵은 숙제를 풀기 위해서 도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국장들을 대동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술을 몇 잔 안 마셨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던 저랬던 산불이 너무나 확산되는 그 시점, 술자리가 끝난 직후 시점부터는요. 산불의 이 확산 이 면적이 100헥타르가 넘어가면 시장 군수에서 지휘권이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광역시도지사로 넘어갑니다. 도지사로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뒤에 흉내 좀 낸 거죠. 그 소방호스 가지고 그걸 또 찍어서 SNS 올리고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도민들 질타도 있었고 언론으로부터 많은 질타가 있었는데 단 여기서 좀 궁금해요. 저는 직접 제가하고 취재원 통화한 적은 없는데 우리 조 기자께서 방송 전에 얘기했었는데 도지사 사과했습니까 명확하게? 명확하게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하지 않았고 어쨌든 뭐 마지못해 유감이다 이런 표현만 했었죠. 알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한편으로는 사흘간 불길을 잡지 못했던 만큼 상당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근데 피해 면적을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는데 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예, 사실 그 산불이 3일 동안 불이 탔지 않습니까? 심지어 고속도로를 넘어가서까지 탔기 때문에 약 한 10km 정도를 지금 태웠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산불이 진화되는 시점에 그 산림당국에서는 800헥타 정도가 산불이 탄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그 현장을 취재했던 언론인들 입장에서는 과연 저게 800헥타르만 탔을까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의 한 언론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좀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대략 10km 정도를 탔고 그리고 이 폭이 약 1km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약
1000헥타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그 산림당국에서 발표한 800헥타르보다도 200헥타르가 더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또 산불이 그 진화가 된 다음에 그 위성 사진 그리고 국토부에서 국토부 산하에 있는 국토 그 지리정보원이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한 그 위성 사진을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했더니 1000헥타르보다도 더 넘어서는 걸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를 근거로 해서 또 그 불에 탄 부분을 포털 사이트 지도, 뭐 네이버나 다음에 나오는 그 포털 사이트 지도와 일치시킨 뒤 면적을 그 산출하는 QGIS 그 방식의 측량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살펴봤더니 무려 1265헥타르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실 피해 면적을 그 면밀히 살피면은 뭐 정확하게 이렇게 뭐 면적을 산출할 수는 없지만 대략 약 1735헥타르 정도가 그 피해를 입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요. 이 1735헥타르 정도라면은 당초에 그 산림당국에서 얘기했던 800헥타르의 2배가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굉장히 더 많은 그 부분이 이거 불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좀 축소해서 발표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지금 나오는 거죠. 네, 그렇군요. 모쪼록 원인이 하루빨리 밝혀지고 논란도 좀 마무리가 돼서 시민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안동 산불, 고성 산불과 비교되면서 특별 재난지역 선포 가능성도 제기가 됐는데요. 논의가 좀 활발합니까?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네. 이제 안동시 입장에서 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 50여 명이 안동에서 발생해서 이제 긴급 생계자금 지원도 한 200억 원 정도 자체 예산을 소진을 했습니다. 안동시 전체 순수 지방세수 10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태에 이제 안동에 또 큰 산불이 났으니까 이걸 또 산림을 복구를 해야 되고 또 이 긴급 피해를 입은 분들 농가들 지원을 해야 되고 그것도 뭐 돈이 상당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특별 재난 지역 선포 그리고 또 이제 특별 교부금을 요청하겠다는 이제 얘기는 당연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그 강원도의 고성, 속초, 강릉, 인제에서 5개 시군에 대형 산불이 났는 그 면적이 처음에는 뭐 2,700헥타르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제 세부 조사를 했을 때 이제 1,200헥타르 내려왔거든요. 이제 안동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소방청 800, 산림청 800헥타르 그리고 이제 일반 민간 방송사라든지 다른 전문가들 1,200 배가 넘는다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고 작년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었던 강원도는 5개 시군에 걸쳐서 산불이 났고 네. 이번에 이제 안동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더 견주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시점에 어쨌든 21대 당선자인 이제 안동 예천 지역구 당선자 김형동 당선자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파악을 했고 국회에 들어가면 5월 30일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되니까 국회 가서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 당선인으로서 이제 뭐 이 표현도 좀 밝혔습니다. 네, 지켜봐야겠군요. 마지막으로 안동 산불 이후 산불 예방이라든지 피해 지원에 대한 과제는 무엇이 남아 있을지 두 분 최종 의견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산불이라는 건 우리가 예방하고 싶다고 예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주의를 해야 되고 또 불이 났을 경우에는 언제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빨리 끌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경상북도지사가 이게 안동시 관할이기 때문에 나는 손을 놓고 있었다. 이런 참 솔직히 좀 무책임한 발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산불은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 행정 지도자들은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민들도 사실은 등산을 갈 때 뭐 라이터라든지 이런 발암 물질을 안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네. 시민들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행정당국도 더 많은 노력을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산불의 피해 규모가 100헥타르 정도가 넘어가면 광역시장 도지사한테로 이제 그 지휘권이 넘어오고 그 앞에는 기초시장 군수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산불도 뭐 코로나와 똑같습니다. 항상 대비해야 되고 문제 생기면 바로 즉각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이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안동 산불 원인과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속히 파악한 한편 봄철 화재 예방에도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주말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